혹시 여러분이 요즘 크리에이터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오늘 이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리는 이 스토리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다. 특별히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유튜버를 꿈꾸고 또 K 컨텐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오늘 꼭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호주 멜번에서 있습니다. 지금 호주 멜번은 오늘은 24도를 기록했어요. 아침에 기온은 7도, 8도였는데 낮에는 24도. 정말 일교차가 어메이징합니다. 이제 여기는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책인데요. 이 부제가 재밌어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사실이래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사실을 이분이 알아냈네. 저자는 김현우 저자고요. 크라우드9에서 2024년도 6월 27일 날 나온 책입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작가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공기업에 생각을 했는데 공기업인가? 어쨌든 간에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분이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 이래서 IMF 때 여러분 잘 아시죠? HSBC, 홍콩이죠. 홍콩은행, 홍콩저축은행인가? HSBC에서 이적을 하고 국내외 유명 금융기관에서 투자금융 업무를 시작했어요. 투자금융 업무를 30대에 이제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반 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회사가 코스닥 상장이 됩니다. 투자회사로. 그 이름이 뭐냐면 한국창업투자라는 대표이자.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에이터도 아니에요. 이 책을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크리에이터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뭐냐면 투자회사 대표인데 이분이 어떤 걸 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이제 새로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보스턴 창업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IT와 바이오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박이 난 게 뭐냐? 셀트리온. 여러분 아시죠? 뭐 주식 아시는 분들은 뭐 셀트리온 아시겠죠? 뭐 의료 바이오 부분 최고의 핵심주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초기에 투자를 했다가 벤처 캐피털 리스트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가 잘 될 거를 이분이 투자자로서 일단 이름을 갖다가 올리게 된 거죠. 이후에 이분이 그 다음 투자가 뭐였냐면 바로 콘텐츠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1세대 콘텐츠 투자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투자한 작품들이 뭐 있냐? 들어보십시오. 괴물, 빠라밤, 해운대, 빠라밤, 신세계, 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공연, 애니메이션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분야의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어서 콘텐츠 투자자로서의 명성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콘텐츠에. 우리가 뭘 투자한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어디 뭐 삼성전자, 무슨 어디 뭐 LG, 뭐 지금 요즘 한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그게 아니라 컨텐츠, IT, 지식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처음 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새로운 부자 코드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받고 이 책에서 국무총리상까지 탔대요. 그리고 대통령 표창까지. 오,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횡보를 발걸음을 넓힌 거죠. 다리를 쫙 벌린 거죠. 어디로냐? 아시아경제TV의 대표이사로 막여하면서 블록체인과 또 인연을 맺게 됩니다. 와, 이 블록체인. 이게 점점 이 시대의 컨텐츠가 어떻게 가느냐를 알고 그거에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이 책까지 쓰게 됐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콘텐츠로 만드는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또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25년 블록체인 세상 여행하기. 이런 예정된 어떤 미래에 대한 이거 책을 또 써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좀 알리게 됐고요.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와 자본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트렌드를 읽는 뛰어난 감각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누가?
저자 김현우 대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는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로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혁신적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수많은 수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는 감각적인 또 후배 학생들에게 좀 이걸 전달하고 이런 노력을 하려고 20여 년간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 게 이분은 투자자였어요, 투자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지적인 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다가 컨텐츠라는 흐름을 갖다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하나씩 투자를 해서 투자의 경험으로 책까지 써서 후배들한테 이거를 강의까지 하는 분이라는 거죠. 와우. 저는 오늘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또 여러분을 들으시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집에서 뭐 살림을 하든지 애를 기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좀 책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가는가 그 중심에 이 책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K 크리에이터, K 콘텐츠가 대세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K 콘텐츠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K 콘텐츠, K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와 어떻게 미래를 전략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 2024년도 올해네요. 1월 1일 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전 세계 58개국의 3,100여 팀의 인플루언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했는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는데 도대체 몇 명이 이걸 공유했을까요? 무려 30억 명이 이걸 콘텐츠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새해 행사를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는데 그걸 갖다가 몇 명이나 봤냐? 30억 명이 봤다는 거야. 와, 이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팔로워들,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이 크리에이터들의 팔로워를 합치면 무려 4억 2천만 이게 도대체 왜 4억 2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4억 2천 명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팔로우하고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의 K 콘텐츠의 인기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K 콘텐츠의 팬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특별히 K 콘텐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에게 있어서 그 서울은 이들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어떠한 영혼의 도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울이. 여러분, 서울이 이렇게 유명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저는 서울을 떠나온 지가 26년이 됐는데 어쨌든 서울이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산업의 그 크기가 인구 대비 수출 창출의 유튜브 채널의 그 어떤 채널 수가 미국과 인도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람이 많고 인도가 사람이 많은 건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인구 대비 한국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무려 한국 채널에 97,934개가 있어요. 자,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요? 빠밤. 일단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토탈 시청 시간이 3,000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희 채널은 아직 그만한 1,000명까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독 채널은 아직은 그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임 대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에게도 한 번씩 좀 이 채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얘기하겠다. 97,934개나 되고요. 비율상 전 세계 1위입니다. 더욱 온라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이 책을 쓴 그 작가는 그 서울콘 기획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음에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로 있으면서
김현우 대표예요, 지금. 저널리스트면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와 미래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좀 분석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책을 쓴 거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많은 일화들, 에피소드들을 곁들여서 크리에이터들이 이코노미가 무엇인지 설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 흔히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1.0을 넘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2.0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 생태계는 1.0에서 2.0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래요. 왜냐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그 선두주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2.0이 되면 뭐냐, 유료 구독자, 우리 이렇게 유튜브 채널 보면 유료 구독이라고 있잖아요. 돈 내서 이제 그 구독 경제처럼 그걸 다 보는 거.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은 크리에이터의 그 이코노미가 3.0까지를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각 구조에 가진 특성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산업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튜브 어떻게 하면 뭐 사람을 많이 모읍니까? 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책들 많이 있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어떻게 방법적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을 쫓아서 잘 갈 때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코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엄청난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홍보 효과가 브랜딩이 되어서 이미 브랜드가 되었다는 코리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말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 방문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있는 호주에도 외국 친구들이 한국 K-팝, 이 K-팝 커버 댄스 컴퍼티션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지역별로. 저도 이제 몇 번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심사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완전 외국 애들인데 K-팝과 K-팝 커버 댄스 같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또 잘해. 되게 열심히 해. 그렇다고 걔네들이 무슨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건 또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냥 K 컨텐츠를 자기들이 흡수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한국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외국 팝송 같은 거 막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막 뭐 따라 웰컴스 타임 뭐 이렇게 한국말로 써서 막 따라 부르고 하면서 그 문화를 느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라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많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런 이코노미를 만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만드는 중요한 컨텐츠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아주 강력하게 현재 되고 있고요. 많은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친숙한 콘텐츠로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코리아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요. 그 결과 한국의 문화적인 중심인 아까 말씀드린 서울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서울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리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K-컬처, K-뷰티, K-팝, K-푸드, K-컨텐츠. 자, 그럼 서울을 하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도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알바를 해요. 제가 아는 필리핀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 제가 아는 이제 어떤 팀의 댄스 커버 팀의 리더로 있는 이제 여자 대학생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간호사 졸업을 하고 시드니 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취미가 K-팝 댄스 커버가 취미예요. 그래서 1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호주는 유급 휴가가 물론 2주에서 3주를 유급 휴가를 줘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한테 휴가를 딱 받으면 돈을 아껴서 어디를 간지 아세요? 서울 가요, 서울. 서울 가서 2주간, 3주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화장품도 사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국에 살 때, 제가 한국에 살 때죠. 뭐 요즘도 그럴 때만 열심히 일하고 그 휴가철에 일주일씩 동남아 갔다 오잖아요. 근데 여긴 휴가가 기니까 호주는, 그러니까 거기는 막 한국 할 때 2주 반, 3주씩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거 빼놓고 막 붙여가지고 한 달씩 놀다가 오기도 하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그만큼 서울은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현재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튜브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유튜브, 나는 유튜브다 그러면 서울은 한 번쯤 가야겠다. 외국 사람들이 만드는 채널 중에서 재밌는 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먹방 채널 같은 거에 있어서도 한국 음식 먹는 먹방 채널 되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아주 힙한 장소, 유튜브의 성지, 이게 이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 치안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고, 뭐 그 도로 사전이나 특별히 대중교통, 호주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만큼 잘 된 데가 없어요. 정말로. 한국만큼. 최고죠, 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느끼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술하면 파리를 떠올리며고 패션하면 뉴욕을 떠올리지만 과연 외국인들은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를 생각하면 어디를 떠올릴까요? 네, 서울을 떠올린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은 크리에이터들의 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전 세계 유튜브의 성지 서울 이런 어떤 연관성을 만들어가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콘의 개최이기도 하고요. 서울콘을 기획하고 전체 과정을 주도한 이 저자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와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K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사업이 미래 트렌드를 이끌고 간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 같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 인류를 리딩한 적은 없어요, 전 세계. 하지만 지식정보 사회가 어떤 끝자락으로 가면서 한국은 IT 강국이 먼저 됐죠. 인터넷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IT를 기반으로 해서 감성을 거기에 접목시킨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IT의 기술력과 감성의 문화 콘텐츠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인류 산업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금 그런 역사의 톱니바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한 것은 음악이라는 콘텐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산업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인터넷과 유튜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스마트폰과 SNS가 완전히 다르게 그런 방법론 때문에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뭐 오징어 게임 이제 뭐 12월 24일인가요? 이제 그 시즌 2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선풍적으로 일으킬 수 있던 것도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이 된 IT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한국의 컨텐츠들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그 기술적인 인프라 위에 전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하고 있죠. 자, 요즘 뭐 상품 같은 거 팔 때는 일반적으로 TV에 나와서 열심히 광고하는 것보다는 인스타에 올리는 게 훨씬 낫죠. 인스타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그 홍보나 마케팅 효과도 크게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시선으로는 이 크리에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커서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야, 넌 지금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변화들을 본다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을 좀 장악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을까? 또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 책은 제공해 주려고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몇 가지 예화 중에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뉴미디어의 힘이 온 국민에게 실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중파라고 불리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공중파, 그냥 퍼블릭하게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뭐 KBS, MBC, SBS, 뭐 YT 이런 공중파들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방송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보들의 토론회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호주 시민권이라서 투표권은 없지만, 한국에 투표권은 없지만,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람 이런 얘기, 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구나를 봤지, 제가 어떤 그 메인, 원래 나오는 것들을 잘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놀랬다는 거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이번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 투표권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지상파 3사의 프라임 뉴스 시간, 뭐 지상파 3사라고 하면 MBC, KBS, SBS 되겠죠. 이 프라임 뉴스 시간의 평균 시청률이 인구수를 곱해보면 대략 300만 명 내외로 나온대요. 300만 명 내외로. 근데 이 콘텐츠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팔로워가 4,500만 명이 4,500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채널을 한 번씩만 팔로워가 와서 봐도 세계 3사에서 하는 뉴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가. 그래서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채널의 유지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새롭게 만든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뉴 미디어, 새로운 뉴 미디어의 경쟁력이 실로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익이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삼시세끼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만드는 그 제작 과정들 여러 가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은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실질적인 일단 수입이 유튜브 수입들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남는 것이 뉴미디어 쪽이 훨씬 더 많고 그렇게 막 유명하다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신기한 세상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크리에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그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세계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전체적으로 담아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의 미래도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 꼭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는 뭐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큰 골자만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이 지금 채널 제가 오디오북 형식으로 이걸 갖다 지금 구성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는 뭐 일단 크리에이터 이니셔티브의 그 전략 이렇게 시작되고 1장에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모인다.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콘에서 뭐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했던 이야기들,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들, 고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2장에서는 K 크리에이터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활발함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아랍어권에서 그렇게 한국 콘텐츠를 좋아한대요. 아랍어권에서. 그래서 아랍어권 사람들을 위한 K 콘텐츠를 공급하는 채널도 또 있다 하더라고요. 3장에서는 K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러면서 활동 무대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유튜브에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쭉 있고요. K 크리에이터가 미래를 바꾸는 얘기들 4장에서는 K 크리에이터가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신흥 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의 번역으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도 뭐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K 크리에이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점점 글로벌한 단계로 가고 있다. 2부에서는 K 크리에이터들의 성장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K 크리에이터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주목 경제 시대에 어떻게 K 크리에이터를 만들 것인가 해서 실질적인 크리에이터들의 어떠한 그 만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소스라 그럴까요? 근데 여기 차별화, 정체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소규모 타겟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 타겟을 정하고 나만의 가치를 담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임 대표의 책의 아웃도 소규모로 하지만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7장 어떻게 구독자를 팬으로 만들 것인가. 오케이. 자, 구독자를 팬으로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선당하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소통을 하는 소통.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겠죠. 8장은 K 크리에이터의 국적을 초월한다. 많은 K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만드는 일도 많이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또 이코노미로 진화해서 이것들을 경제적인 효과로 만드는 일들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쭉쭉쭉쭉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서울콘을 기획하면서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에 뒀다. 서울콘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고 발전시키는 행사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즉 인플루언서들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자, 인플루언서들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그 자체가 콘텐츠인 사람이다. 현재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인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플루언서와 그들의 팬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될 것이다. 2023년 서울콘에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은 누구도 대가를 받고 섭외되지 않았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초청에 기꺼이 응했고 극히 일부의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항공과 숙박만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당연히 항공, 숙박 플러스 뭐 참가비, 뭐 개런티라 그러죠. 그런 거는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왔다는 거죠. 그들이 콘텐츠 제작 요청도 별로 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서울콘 행사장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서울을 소개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콘에 모인 데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K 콘텐츠의 부상과 함께 높아진 서울의 위상이다.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게 서울은 이미 문화의 중심지다. 세계인들이 서울을 보는 시각은 호기심을 넘어 동경에 가깝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서울의 뷰티, 패션, 음식, 운동 등 문화사업 전반에서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떠올린다. K-팝과 드라마가 관심의 시발점이 됐지만 이제는 서울 자체가 트렌디한 도시로 인식이 된 것이다. 뉴욕과 어떤 어디죠? 파리 뭐 이런 것처럼 컨텐츠 그러면 서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컨텐츠는 독창적인 작품일 수도 있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단 크리에이터라면 그 컨텐츠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져야 한다. 기존 곡을 부르는 싱어라도 자신의 목소리와 곡 해석으로 표현한다면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장소나 이슈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해 자신의 시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일부 클립을 단순 발췌해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온 영상을 공유한다면 크리에이터라고 하기 어렵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책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까지 그냥 계속 쭉쭉쭉쭉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책의 내용을 들으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것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책은 문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읽어주면 그것도 크리에이터에 속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저의 콘텐츠는 뭐냐면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본 저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이 책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는 것이 제가 만드는 이 콘텐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리에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방송 클립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계정을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않는다. 크리에이터를 정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자신만의 표현과 자신만의 창작이다. 네,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정신없이 했어도 이거는 저만의 그냥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다거나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말의 직접적인 뜻에 걸맞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야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팬을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경우 그런 사진 작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작가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떠한 메시지를 확산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그 작가를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봤듯이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글들을 가져다가 업로드하는 계정의 운영자는 인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조회수를 근거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인플루언서다.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향력은 인플루언서들의 첫 번째 조건으로 들었던 개인의 개성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그 누군가를 인플루언서라고 말한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두 개념 모두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기본적인 배경인 것이다. 또 자신만의 개성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다. 이 같은 공통점 때문에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비슷한 의미로 혼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만드는 생산자라면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리에이터이면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낫겠죠. 네,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셔도 되고요.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K컬처를 접하고 한국 콘텐츠에 열광을 하는 현상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고유 정서, 문화, 여러모로 모습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만큼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친근한 콘텐츠의 수요가 생겨났다. K 크리에이터가 세계로 나아갈 영역이 생긴 것이다.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형성됐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명의 한국인 청년이 운영하는 DKDK TV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DKDK TV예요. 한국 문화 컨텐츠에 대한 리뷰, 해석, 리액션들을 주력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약 80만 명의 구독자들이 대부분이 영미권 시청자다. 컨텐츠는 영어로 진행된다. 영미권 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K-팝의 가사 해석, 한국 드라마 시리즈의 사회적 배경, 한국 문화와 관련된 뉴스 해설들을 영미권 시청자들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K-컬처의 심화 이해 과정인 셈이다. 음악, 드라마, 영화 등으로 한국에 관심이 생겼기에 가능한 컨텐츠의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한국 컨텐츠를 영미권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컨텐츠.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64에서 65페이지입니다. 잔나는 자신에 대한 친근감과 잔나 채널이에요. 채널 사람 이름 친근감과 한국에 대한 아랍인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다. 우리에겐 일상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콘텐츠가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K-팝과 한국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10대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한국 거리를 보여주고 음식 문화를 소개하면 좋아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얼음컵에 커피를 부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거예요. 삼각김밥 먹는다거나 라면에 치즈를 넣어 먹는 것조차 따라하고 싶어 하죠. 저희에게 익숙하지만 그들에겐 접하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네. 아랍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는 한국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빠지지 않으니까 한국어도 포함된다는 거죠. K-팝의 가사나 드라마, 대사 등의 한국어를 접했기에 매력적인 사운드를 느낀다고 설명한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또한 한국어라는 언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연결된다. 외국 사람들 여기 있으면 한국어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해요. 한국어 배우려고.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는 좋은 잡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한데 이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좋은 잡 갖고 얘기하는 그냥 너무 그게 재밌고 즐거운 거라. 참 신기하죠. 어쨌든 84에서 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기술은 수용자의 기대에는 부응해야 하지만 크리에이터의 필요에는 맞춰야 한다. 기술의 효용성은 결국 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기술을 중요하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 크리에이터의 등장은 영상 제작과 배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UCC라는 용어의 사용을 크리에이터의 태동으로 설명했다. 사용자 유저가 콘텐츠 생산자로 자리 잡는 데는 분명히 영상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그러나 현재는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모인 팬들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주로 하는 시대이다. 당시와 달리 기술이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기술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먼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크리에이터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또한 기존 크리에이터 집단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된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기술을 펼칠 때
쉽게 시장 또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길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다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좀 계속 해볼게요. 페이지 140페이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리에이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크리에이터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크리에이터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이전까지는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이 화제가 된 뒤에야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이 주목받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인터넷 방송은 자신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일 때도 있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145페이지에 해오던 일, 좋아하던 일, 크리에이터가 된 뒤에도 지속할 수 있다. 마기의 콘텐츠에서 죄송합니다. 미기의 콘텐츠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하고 반응한다.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 미기가 아름다운 미의 기운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기운을 준다는 얘기죠. 활동명의 뜻대로 그대들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뷰에서. 제 노래를 들으시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든 어떤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방송을 보면 힘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제 컨텐츠를 접하는 분들이 좋은 기운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마 채널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보시는 분들이 저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 채널의 정체성이자 역할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했어요.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 치열한 노력,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경험을 살려 콘텐츠 역량, 그리고 이에 더해지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에너지, 우리는 성공적인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는 미기의 사례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은데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까지예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여러 사업에 제안을 받지만 대부분 거절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 처음 생각하던 공익적인 운영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다.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브레이너 J의 채널에는 의사와 함께 대화하는 지식 컨텐츠와 수면 관련 논문 해설 컨텐츠 등이 다양하게 업로드되고 있다. 수면 관리 컨텐츠도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다. 브레이너 J는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아직 너무 많다라고 말한다. 저는 아이디어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기획을 하고 앞서 공부를 많이 하는 상태고 공부를 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이미 그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스크립트만 바로 쓰면 되는 단계인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노트를 적어놨어요. 계절에 맞춰서 또는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내년에 만들 것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잠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까지 하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은 연결되지 않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요. 잠에 대한 컨텐츠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다면 이 책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미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오늘 여러분의 이 책을 소개하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 나 또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임 대표는 또 더 좋은 책,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하는 책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verything I told the